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48페이지에 연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을 하겠다는 식으로 언급을 했었죠. 뭐 여러가지 단백질의 종류 이런 말을 했었는데 47페이지네요. 4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언급했듯이 효소막, 수송체, 신호분자, 수송체, 결합 단백질, 면역글로불린, 조직 단백질 이런 정도로 단백질을 분류를 한다 그랬죠. 거기 보면 이제 결합 부위라는 걸 한번 우리 생각합시다. 이 비록 수용성 단백질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성질이 있네요. 이들 단백질 모두는 비공유 결합 상호작용에 의해서 분자와 결합한다. 그리고 단백질 분자 안에 이러한 결합이 일어나는 부분을 우리가 바인딩 사이트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특이성, 친화력, 경쟁, 포화 이런 걸 가진다고 그랬죠. 그 다음 리간드라고 하는 정의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선택적이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정 리간드나 유사한 리간드 그룹에 결합하는 단백질의 능력, 이걸 이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몇몇 단백질은 그들이 결합을 하는 리간드에 매우 특이적이다. 다른 단백질들은 특정 분자의 특정 그룹의 분자에 작용하기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펩티다제라고 하는 효소. 자, 펩티다제. 이거는 펩타이드 본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과의 결합인 펩타이드 본드를 잘라내는데 관여하는 효소입니다. 펩티다이제라고 알려진 효소는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두 개의 아미노산을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막 자르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까닭에 펩티다이제는 그다지 특이성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아미노펩티다제라고 하는 걸 한번 볼까요? 아미노펩티다제는 왜 이렇게 아미노펩티다제라고 이름을 붙여졌느냐 하면은 이거 역시 펩티드 결합을 분해합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특이적으로 분해를 하는데 아미노기 작용기에 노출된 곳에서만 절단합니다. 분해를 하더라도 아미노기가 오픈되어 있는 부분의 펩타이드 본드만 잘라내는, 그러니까 그냥 펩티다제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성을 가지고 있죠. 말단의 펩타이드만을 분해하는 효소를 갖다가 우리가 아미노펩타이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리간드 분자, 리간드의 결합은 분자적 상보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리간드의 결합 부위와 서로 상보적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단백질 결합에서 리간드와 단백질이 서로 가까이 접근하면은 리간드와 단백질의 결합 부위 사이에 비공유 상호작용이 두 분자를 결합을 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 줄에 보면은 그 리간드의 모양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또 발견이 되었고요. 리간드와 결합 부위가 가까이 있으면은 수소결합, 이온결합, 그리고 반대로 발스, 힘을 통하여서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2-10 같은 경우에는 결합 부위와 단백질의 구조가 정확하지 맞지가 않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부위가 자연스럽게 맞는 모습으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유도 적응 모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 단백질 결합 반응은 가역적이라는 표현이 있네요. 단백질이 리간드와 결합하는 정도를 그 단백질의 그 리간드에 대한 친화력 이렇게 표현한다고 되어 있네요. 만일 한 단백질이 주어진 리간드에 대해서 친화력이 높다면은 그 친화력은 친화력이 낮은 리간드보다도 더 잘 결합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결합 반응은 질량작용의 법칙에 따른다. 이거는 뭐 말하면 말할수록 잘 된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해리상수는 친화력을 나타낸다. 이 보면은 경쟁자, 그 다음에 작용자, 작용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경쟁자의 개념과 작용제의 정의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경쟁자는 어떤 걸 경쟁자라 하냐면은 구조가 비슷한 리간드는 결합 부위에 서로 경쟁을 하겠죠.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리간드 사이의 경쟁은 단백질 결합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 다음 작용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의 행동을 모사하는 리간드를 작용제라고 합니다. 자연계에는 자연제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담배에서 발견되는 니코틴은 아세틸콜린 수용체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처럼 작용합니다. 즉 아세틸콜린이 가서 작용을 해야 될 자리에 니코틴이 가서 마치 아세틸콜린이 작용하는 것처럼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3-5로 갑니다. 여러 가지 인자들이 단백질 결합을 변화시킨다 되어 있네요. 한 리간드에 대한 단백질의 친화력이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닙니다. 화학적 및 물리적인 인자들이 친화력을 조절하거나 혹은 또 제거할 수도 있죠. 어떤 단백질은 기능적인 결합 부위를 가지려면 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지난번에 인산화 이야기했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이런 변화시키는 것 중에서 동위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동위형. 기능은 비슷하지만 리간드에 대한 친화력이 매우 다른 유사한 단백질들을 모아서 우리가 아이소타입 혹은 아이소폼, 동위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헤모글로빈을 예를 들어 놨습니다. 자, 헤모글로빈은 잘 알다시피 4개의 단백질, 소 단위로 구성되어 있죠. 구형 단백질, 알파 체인과 베타 체인 2개가 하나의 헤모글로빈으로서 행동을 하죠. 4차 구조를 가진다고 이야기했고요. 자, 발달 중인 태아에서 발견되는 헤모글로빈은 소 단위가 2개의 알파와 2개의 감마로 되어 있습니다. 즉 성인의 경우에는 2개의 알파와 2개의 베타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차이점이 있죠. 태어난 직후 태아 헤모글로빈 분자는 파괴되어서 2개의 알파 사슬과 2개의 감마 사슬 대신에 2개의 베타 사슬로 형성된 동위형 어른 타입으로 바뀐다. 태아와 어린 헤모글로빈, 태아와 어른 헤모글로빈 동위형은 산소에 결합을 하기를 하죠. 동일하게 산소가 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렇지만 태아 동위형이 산소에 대하여서 더 높은 친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는 태아라고 하는 것은 모체로부터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러면은 모체라고 하는 개념과 태아의 개념에서 볼 때는 전체적으로 산소의 포화도는 비슷하게 혈액이 유지가 되겠죠. 그런 동등한 조건에서 더 많은 산소를 태아가 얻내기 위한 방법으로 친화력이 높은 헤모글로빈 타입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활성화 쪽으로 넘어갑니다. 활성화.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합니다. 오른쪽 페이지 그림하고요. 어떤 단백질들은 세포에서 처음으로 합성될 때는 불활성화 상태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 분자의 한 곳 또는 더 많은 곳이 이제 부분적으로 잘려나갈 때 활성을 가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단백질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분해를 통해서 활성화가 되는 대표적인 단백질들이 바로 호르몬과 효소를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불활성화인 경우를 앞에다가 우리가 프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호르몬, 프로엔자임, 좀 더 가까운 예로 인슐린의 전 단계다 이 말이죠. 자, 어떤 불활성화 효소는 반응성이 있어서 효소 이름에 전미어, 젠이라고 하는 것을 또 명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립신의 불활성 형태인 경우에 트립신 노젠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하죠. 앞에 프로가 붙거나 뒤에 젠이 붙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하기 전에 위에 있는 표 2-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의 결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결합 활성을 위한 필수 요인이 있고요. 결합 또는 활성을 바꾸는 요인과 수설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표를 보면서 아래 내용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단백질의 활성은 때로 이온이나 작은 유기작용기인,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조인자라 그래요. 단백질이 활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팩트, 조인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인자는
결합 부위가 리간드에 결합하기 전에 단백질에 가서 결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가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 전 단계로 가는 거죠. 자, 이온성 조인자 중에서 이온성인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칼슘, 마그네슘, 철 이런 것들이 와서 붙음으로 해서 그 기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효소들은 조인자 없이 이러한 기능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인자는 효소 같은 이런 단백질들의 활성에는 매우 필수적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조절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간드와 결합을 하고 반응을 시작하는 단백질의 능력은 온도, pH 또는 단백질과 결합하는 분자를 포함하는 여러가지 인자들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단백질 활성과 결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우리가 조절자, 모듈레이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조절이 일어나는 데는 두 가지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있다.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 말이죠. 첫 번째는 리간드가 결합 부위에 결합하는 능력을 조절하거나 바꾸는 것, 또는 반응을 일으키는 단백질의 활성이나 능력을 조절하는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표 2-3에 나와 있습니다. 자, 표 2-3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다시 한번 더 잘 정리를 합니다. 단백질 결합에 영향을 주는 요인, 결합 활성을 위해서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조인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조인자는 결합 부위의 리간드와의 결합에 필수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언급한 내용이죠. 그 다음 단백질 분해, 아까 우리 효소나 호르몬 같은 경우는 전구체로 만들어지죠. 왜 전구체로 만들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세포 안에서 만들어진다면 만들어지자마자 효소 활성을 지녀서 그 세포 안에 있는 해당 기질을 분해시키고 되겠죠. 전쟁터에서 수류탄을 만들어낼 때 안전핀을 뽑아서 그 수류탄이 터지지 않게 만들고, 안전핀을 뺄 경우에 이제 적을 향해 던졌을 때는 수류탄이 터지는 것처럼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자의 일부를 제거하여서 활성화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결합 또는 활성을 바꾸는 요인과 조절자, 경쟁적 억제자, 활성 부위에 가역적으로 결합하여서 리간드와 직접 경쟁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쟁적 억제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또 언급될 거예요. 그 다음 비가역적 억제자, 결합 부위에 결합하여서 이거는 제거가 안 됩니다. 한번 붙으면 제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리간드가 가서 붙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자리 조절자라는 게 나옵니다. 단백질의 결합 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결합하여서 활성을 올리거나 억제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다른 자리에서 조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공유 결합 조절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단백질의 공유 결합하여서 활성화를 변화시키는 것, 인상기가 붙는 경우가 대표적인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 pH와 온도, 수소결합이나 이황화결합, 황과 황사의 결합, 예를 들어서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똥이나 시스테인이 있을 경우에 저끼리 가서 결합하는 이황화결합, 이것을 파괴하여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단백질이 변성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부패의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단백질의 변성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변성이 되면은 비가역적 반응일 수도 있다. 비가역적 반응이라는 것은 원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걀을 끓는 물에 넣어서 삶았다. 그럼 달걀이 이제 굳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찬물에 넣어줘서 온도를 낮춘다 하더라도 원래대로 돌아가지가 않죠. 한번 변성된 단백질들은 가역적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면 위에 있는 표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더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화학물질 조절자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은 단백질의 공유적 또는 비공유적으로 결합을 하여서 말 그대로 활성을 변화시키는 즉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조절자에 대한 능력이 이 조절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했을 때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경우는 가역적이라고 그러고, 돌아가지 않는 경우 우리가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길항제,
이거는 억제제라고도 하는데요.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그 활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우리가 기량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부분은 단순히 단백질과 결합하여서 그 결합 부위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작용을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반응들이죠. 많은 약물들이 이런 기량제로서 약물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적 억제자, 이거는 결합 부위에 결합하는 리간드와 서로 경쟁하는 가역적 기량제이죠. 좀 전에 내가 기량제 약물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쓰는 약물들이, 이런 약물들이 태반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약물을 먹었다 그러면은 그 약물이 뭐 활성을 높이든 낮추기 위해서 리간드와 결합하는 자리에 가서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시간 지나면은 이거 다시 떨어져 나가야 되겠죠. 근데 계속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인 리간드가 와서 정상적인 생리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막아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가역적 기량제, 이런 표현을 쓰네요. 자, 그 다음에요. 억제의 정도는 경쟁적 억제자와 본래의 리간드에 대한 단백질의 친화력뿐만 아니라 경쟁적 억제자와 리간드의 상대적인 농도에 따라서도 변화가 됩니다. 경쟁적 억제자의 결합은 가역적이고요. 리간드의 농도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적 억제제를 대체하여서 억제를 감소시키겠죠. 그 다음에 비가역적 기량제는 단백질에, 비가역적인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단단하게 결합을 함으로써 제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기량제 약제들은 어떤 증상을, 다음 페이지요, 치료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기량제, 타목시펜이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유방암 치료제로서 굉장히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이건 호르몬 의존성 유방암 치료에 사용이 됩니다.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하여서 유선 조직의 세포 분열을 촉진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과다하게 촉진되어서 세포 분열이 과다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암이 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기량제를 기량제를 투입하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티목시펜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자리 조절자와 공유 결합 조절자라는 말이 있네요. 이것은 기량제 또는 활성제가 될 수 있는데요. 다른 자리 조절자를 뜻하는 영어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합성어는 단백질의 결합 부위가 아닌 말 그대로 다른 자리에 가서 가역적이다. 다른 자리 가역적, 이런 용어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 하여서 결국 결합 부위의 모양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결합 부위에 정상적인 결합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 다음 다른 자리 억제자는 리간드에 대한 결합 부위의 친화력을 감소시켜서 단백질의 활성을 억제하는 기량제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다른 자리 활성자는 말 그대로 가능성을 증가시키죠. 단백질과 그 단백질에 와서 붙을 수 있는 리간드와의 결합력을 증가시켜서 활성을 상승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와 수소 결합, 수소 이온 및 몇몇 다른 인자가 다른 자리 조절을 통하여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능력을 변화시킨다. 자, 헤모글로빈에는 몇 개의 산소가 와서 붙을 수가 있죠. 알파 2개, 베타 2개, 각각 1개씩, 즉 4개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1개 붙고 2개가 붙으면 나머지 3개, 4개가 더 빠른 속도로 와서 산소와 친화력을, 즉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그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결합 조절자라는 표현이 있네요. 단백질과 공유결합을 하여서 단백질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원자나 작용기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다른 자리 조절자와 유사하게 단백질의 결합 능력과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유결합 조절자로서 인산화되는 거죠. 세포 내의 많은 단백질들은 인산기와 공유결합, 즉 인산화됨으로 해서 활성화될 수도 있고 비활성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포스포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 조절자는 항생제인 페니실린입니다.
이 플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발견했죠. 1928년에 곰팡이균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세균의 성장을 곰팡이균이 억제를 하였을까? 그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있었겠죠. 1938년에 이르러서 학자들은 이 곰팡이균에서 추출한 물질, 그것이 바로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세균의 성장을 막아주니까 우리가 항균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페니실린을 세균에 감염된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1965년까지 어떠한 원리로 이 항생제가 작용하는지는 알지는 못했어요. 페니실린은 기량제로서 주요한 세균 단백질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리간드를 모방하여서 결합을 합니다. 페니실린은 이 세균 단백질과 분해할 수 없는 결합을 형성함으로써 이 세균 단백질을 비가역적으로 억제를 해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백질이 없으면 세균은 세포벽을 튼튼하게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세균은 세포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죠. 식물 세포벽처럼 세균은 이렇게 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벽을. 그 세포벽 형성이 안 되면은 세균으로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다음 물리적 요인으로 가봅니다. 온도와 pH는 단백질 구조와 기능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약간 물리적인 요인이죠. 그죠? 온도, pH니까. 온도 또는 pH의 작은 변화가 조절자로서 작용하여서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이 일정한 한계 사항을 넘게 되면은 단백질의 3차 구조를 유지하는 비공유 결합이 파괴된다. 아까 제가 달리아를 예를 들었죠. 이게 우리가 변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교과서에서 밑에 달걀 프라이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요. 산이라고 불리는 충분히 높은 농도의 수소이온은 또 단백질에 이런 변성을 유사한 영향을 미칩니다. 에콰도르의 전통적인 요리인 케비치를 만들 때 날 생선을 라임 주스에 담급니다. 자, 라임 주스는 대표적인 그 산성 환경에 해당하겠죠. 산성의 라임 주스는 수소 이온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이온들은 생선의 근육 단백질에 존재하는 수소 결합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변성시키죠. 그 결과 생선의 육질은 마치 불로 익힌 것처럼 단단해지고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의 맛을 더욱더 좋게 만들죠. 이런 이제 캐비치 같은 경우에는 그 해산물을 회처럼 얇게 잘라서 이제 이런 레몬즙에 이렇게 담궈서 먹는 중남미 대표적인 그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루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죠. 소금 대신에 레몬즙과 같은 이러한 산 성분 때문에 이런 것을 절이는 방법, 이런 것들이 페루에서 굉장히 많이 유행하였고, 1970년대에 페루에 이민을 온 그 일본인들이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음식에 적용하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세요. 50페이지 연속 문제를 한번 또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피콜산, 그런 피콜산 이야기였어요. 스탠은 활력을 주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공용했죠. 한 친구가 알아보니까 증거가 없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네요. 한 연구에서 미국 미식 축구 선수들에게 약 2달 동안의 연습 기간 동안에 크롬피콜린산을 복용하게 하였다. 그 연구가 끝났을 때 복용과 복용하지 않은 사이에 근육의 양이나 강도에는 결론적으로는 차이가 없더라는데요. 자, 문제 5번 한번 볼까요? 자, 크롬 보충제가 근육 발달을 정진시키지 못하였다는 이런 연구 논문, 그 다음에 크롬피콜린산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등을 종합할 때 스탠이 이 크롬피콜린산 복용을 계속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가? 물론 결정은 당사자가 하는 거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그렇게 해서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죠. 자, 그 옆에 있는 그림 2-12
그림을 보면서 조금 전에 좀 더 복잡하게 배웠던 단백질 활성 억제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합니다. 자, A에서 나와 있는 그림인데, 이거는 A, B, C 세 가지는 활성과 연관된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단백질 분해를 통한 활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불활성 단백질이 있고요. 펩타이드 조각이 일부 떨어져 나감으로 해서 활성형으로 바뀌죠. 이게 대표적인 인슐린과 같은 이런 단백질이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제가 수류탄 표현을 가지고 예를 들었죠. 그 다음에 그 조인자라는 게 있었어요. 조인자. 그 그림에 있는 것처럼 결합 부위 활성화에 필요하고요. 조인자가 붙거나 안 붙거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인자의 결합은 결국은 단백질 활성 증가에 필요한 것들, 단백질 활성 증가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합쳐서 조인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다른 자리, 즉 그 그림에서 있는 것처럼 전혀 다른 자리에 가서 붙음으로 해서 결합을 조절하는 이런 것들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억제, 경쟁적 억제제, 그 다음 다른 자리 억제제. 그림을 보면서 경쟁적 억제제는 활성 단백질에 이제 누가 가서 붙음으로 해서 리간드가 결합 부위에 결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경쟁적 억제제 이렇게 하죠. 서로 경쟁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다른 자리 결합 부위가 아닌 다른 자리에 가서 이 말이 되겠고요. 그림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유, 뭐 벌써도 시간이 다 되었네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시간에 이걸로 마치고 요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그 2-13 이제 물리적인 요인 중에 여기 보면은 2-13 그림을 잠시 한번 봅시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요. 단백질 활성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온도가 있죠. 자, 온도가 사람의 경우에 보면은 36.7점 사이에 가장 활성이 높은 온도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것이 단백질 구조 사이에 변화가 생깁니다. 3차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의 펩타이드 결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변성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단백질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양, 단백질의 양이 되겠죠. 당연한 양이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단백질 양의 반응 속도가 의존적이라는 것이고요. 단백질의 양이 많을수록 당연히 반응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 다음 리간드의 양. 이 리간드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포화될 때까지 반응 속도는 리간드 양이 의존적으로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다가 포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최대 속도에서 이렇게 머물게 되는 현상을 그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왼쪽 페이지인 5-6 인체는 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양을 조절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꼭 수업 시간에 제가 언급을 안 해도 당연히 인체는 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 양을 필요에 따라서 조절하겠죠. 그런 이야기들이고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음 차트에서 연속적으로 다시 공부할 것입니다. 자, 이걸로 이제 2장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마치는데 그럼 2장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연습 문제에 대한 결론은 벌써 54, 55에서 제시한 내용들, 조금 전에 수업 시간에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약 같은 거, 56페이지, 67페이지에 있는 요약은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챕터 2를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걸로 이번 시간을 마치고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